대선이 오늘로 정확히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와 사실상 단일화를 합의했고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사퇴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 막판 최대 변수가 될 마지막 방송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김동연 후보가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대선을 일주일 남겨둔 이 시점에서의 이런 사퇴 그리고 지지 선언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정치 개혁이 진심이 담긴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 쪽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서는 민주당이 낸 정치 개혁안이 이건 정치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진심을 담은 것이다. 진정성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제 공동선언한 내용을 보면서 저는 후보 사퇴까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후보 사퇴는 오롯이 후보가 결정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일방적으로 압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합의를 이뤄서 그 후보가 모든 걸 포기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건 그거는 어떤 시너지가 나지 않는 거잖아요. 어느 한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일방의 사퇴의 조건으로 뭔가 대가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지금 이제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무산대 등과 하고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민주당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 같은데 김동연 후보가 마지막으로 최종 결심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 이제 사퇴의 의미는 단순히 예를 들면 지지율을 더하는 형태의 사퇴가 아니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정치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걸 선언한 것이라 다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발표한 공동선언 내용을 보면 정치 개혁과 관련돼 있는 법안을 대통령 당선 이후 그리고 정치 출범 이전까지라도 민주당이 그 법안들을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걸 약속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그리고 당선 이후에도 통합정부 구성을 위해서 인수위 때부터 공통공약을 만드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비전까지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김동연 후보도 그 부분까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통합정부에 포함이 돼서 같은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한 일원이 돼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신호는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한테도 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기존의 어떤 정치 여법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만들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당장은 지금 후보 사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대선 이후에라도 함께 손잡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열렸다. 그런 부분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도 화답을 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대선 기간 중이기 때문에 지금 화답을 해버리면 함께 한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 완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선뜻 함께 하겠다라고 밝히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크게 정치권에서 회오리가 일어날 거거든요. 뭐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럴 때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넓어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의 정책 연대가 야권 단일화 무산과 대비된 효과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해주셨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 대비되는 효과는 뭐 시기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동의하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사실 김동연 후보가 지지율이 한 자릿수 미만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지지율의 시너지라기보다는 어떤 정치개혁안에 대한 화답의 차원, 상징성의 차원 뭐 이런 걸로 저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김동연 후보는 출마 초기부터 꾸준하게 사실 정말 그 여권과의 연대설이 계속 나온 데다가 사실 본인이 또 이번 캠페인 과정을 통해서 뚜렷한 자신의 존재감이나 의제 설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거대 담론 자신이 이야기한 정치 교체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명분 삼아서 합류라는 시점을 사실 오늘을 택한 것은 그 사전 투표일이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전 투표는 현장에서 투표 용지가 인쇄되기 때문에 후보 사퇴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후보 사퇴하면은 용지에 빠집니다. 표시에 그 사퇴로 빠지기 때문에 다만 본 투표는 이미 인쇄가 됐기 때문에 본 투표장에 갈 때는 밖에 그러니까 알림이 이렇게 게시문이 개첩되지만 사전 투표는 이제 빠지기 때문에 살짝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아마 오늘의 이제 후보 사퇴를 저는 이제 했다라고 이제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것이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제3지대까지 파급력이 있느냐? 이미 정의당에서 선을 그었어요. 아니 무슨 이렇게 어음을 남발하냐? 믿지도 못할 부도움 될 것 같은데 빨리 우리의 현찰이나 제시하라는 식으로 정의당 대표가 얘기했고 심상정 후보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대 양당의 이건 기득권 적폐 교대는 이건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 던지는 표는 오히려 오롯이 정의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나에게 사표가 아니라 생표다 얘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 또한 이미 냉소적으로 답변했고 실천 능력 있으면 하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 많은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어떤 뭐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다시 법을 통과시킨 것조차도 다시 바꿔서 위성정당같이 했던 이런 전력이 있어서 정치권에서는 이건 양치기 소년의 또 한 번의 고함이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방향성은 옳습니다만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선거를 열흘 남은 상황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선거 전략이 아니라는 말을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문제는 실천력이겠죠. 자 선거에서 진 다음에도 이것을 추진한다 그러면 민주당의 정말 그 상당한 진정성 그다음에 정치개혁에 대한 어떤 의지 실천력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담보되는 것일 테고 지금은 어쨌든 한 자릿수 정도 남은 중도층에 정치개혁이 미래에 대한 의제로 파급력을 가질지 그건 상당 부분 마지막에 남은 저는 중요한 과제로 놓고 보는데 어쨌든 이 단일화 그러니까 어쨌든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 하루 이틀 남은 야권의 단일화 과정에도 어떤 또 순기능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뭐 물리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다. 동력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고 그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야권의 또 결집력에도 어떤 또 반사 효과를 줄지 한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하시는 거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요. 아직 선거도 안 치렀는데 당신 낙선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하면은 진정성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잔인한 질문인 것 같고요. 사실 선거법 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할 때 좀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민주당이 그만큼이라도 하려고 노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 같았으면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단숨에 그냥 쇠불을 확 빼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위성정당 만드는 문제는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잃고 나면은 의석 잃고 난 다음에 뭐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명분은 이렇게 훌륭합니다라고 얘기해봐야 현실 정치에서 소용이 없잖아요. 불가피하게 위성정당을 따라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그 시도조차 그 선의조차 왜곡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김동연 후보하고 단순히 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치 공학적 접근, 뭐 지지율이 더해질 것이다 이런 접근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진정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김동연 후보가 지지율이 1%가 나오든 2%가 나오든 선거 공간에 있어서 정치인은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 1%를 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5%가 따라올 수도 있고 10%가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이 결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인이니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정부 이후에 만약에 구성이 된다고 하면요.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일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에 빚이 없거든요. 당내에서도 비주류입니다. 당내에서도 이른바 주류라고 하는 의원들한테도 별로 빚이 없는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지향을 갖는다고 하면은 진짜 공동정부를 구성하든 여야 이념을 뛰어넘어서 정말 성과를 내는 훌륭한 정부를 만든다고 하면 연합 정치를 하든 통합의 정치를 추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돼 있는 후보예요. 만약에 본인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게 지금의 정치 개혁의 안으로서 투영이 돼 있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기존 정치와 다른 새로운 정치의 면모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 희망과 기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번쯤 기대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저도 그랬어요. 우선 단순히 지지율의 합산 같은 시너지가 아니라 상징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지지율 합산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그래요.
그 지금 정권 연대가 정치 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반윤석열 연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후보까지 러브콜하는 그런 묻지마 연대가 과연 정말 진정한 정치 개혁, 진정한 정치 연대, 확장형 정치라고 그렇게 다들 동의할까요, 중도층이? 전 그 문제도 한번 지적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반윤석열 연대를 몬다고 쳐도 결선 투표제 같은 거는 개헌을 우리가 일부 요소 개헌을 담보로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건 200석이 있어야 된다면 분명 국민의힘과 다른 야당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 또 하나의 저는 전선을 형성할 수도 있는 그런 점들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성을 남은 D-7일 동안 판단해서 하면 될 문제고 여기에 대한 평가들은 저는 이제 저희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독소가 무엇이고 그동안 했던 허점이 무엇이고 맞아 맹점이 무엇인지를 짚는 것으로 저는 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저는 나머지 10% 이제는 사실 선거라는 것이 대선이 지금까지 정권 교체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보면은 과거형 회고형 투표가 된 것도 분명하지만 남은 일주일간 미래형 투표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중도와 남은 부동층이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사실 주목된다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아까 야권 단일화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어제 뭐 3.1절 기념식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준석 대표와 만났을 때는 상당히 싸늘하게 좀 앉아서 그냥 악수를 하고 근데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왔을 때는 일어나서 좀 미소를 하면서 악수를 하고 뭐 큰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권 단일화 진짜 물 건너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평론가님 의견 아니, 어떠세요? 이미 물 건너갔는데 자꾸 물 건너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는 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치는 명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정치가 어렵다고 하는 건 사람, 인간에 관한 부분을 다루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학 계산하듯이 아니면 어떤 논리적인 규칙을 따져가면서 삼단노법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그러니까 법률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그걸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의 사람들의 얘기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단일화 과정은 그걸 다 깨버렸잖아요. 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도리에 관한 부분조차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서 단일화가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의 상대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후보를 존중해주고 안철수 후보를 외곽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조롱하고 안철수 후보는 어차피 저 후보는 그냥 끝나는 후보다. 단일화 대상도 아니다. 뭐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냥 사퇴할 것 같이. 그렇게 후보도 얘기하고 당대표도 그렇게 비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어떻게 이 후보랑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긋났으니 만나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이준석 대표 만났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손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후보 한 명을 정해서 그 후보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뭔가를 대가를 바라거나 아니면은 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자리를 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야권 국민의힘의 유리한 구도를 스스로가 발로 걷어찬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안철수 후보가 이 윤 후보와 만날 의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면 어떤 정치인이든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약간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저는 여지가 내일까지는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사전 투표가 시행되고 나면 이번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되잖아요. 그럼 30%만 넘는다고 보면은 정말 유권자의 3분의 1 정도가 투표를 이미 표심을 드러냈다는 건데 그 이후에 사실 후보를 사퇴한다? 그러면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투표일 하루 전까지도 뭐 단일화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국민의힘 이야기는 조금 사실 뭐 희망사항일 수 있고 사실 그건 또 뭐 지금 이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내일까지는 저는 후보 간 단판 형식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 모든 게 가리키는 방향이 거의 접점에 와 있고 그다음에 치열한 이제 진영이 다 최대한 결집이 돼 있고 중도의 마지막 중도와 무당층의 선택이 이 승부를 결정짓는다고 판단한다면은 단일화란 단어는 뭐 패배자의 언어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연대의 언어, 확장의 언어, 그다음에 그것은 그 정치 연합에 넘어서 그다음에
완전한 그다음에 완전하고도 압도적인 정권 승리로 귀착이 된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만일 당선된다면은 처하게 될 첫 번째 여소야대 정국을 뚫어갈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가능성을 놓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그렇다면 지금 뭐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이제 그 상대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같이 안 대표의 앞으로의 출구와 명분을 열어줄 그런 공간을 어떻게 명분적으로 확보하고 그런 것들을 내세울 것인가 이 점이 남은 고민이 되겠죠. 그러나 뭐 정치는 정말 우리가 뭐 우리 속담에 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골이 깊어질 만큼 깊어졌기 때문에 높은 또 두 산봉우리가 어떻게 또 결단할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지금 D- 남은 7일에 아주 주목되는 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최평국장님께서는 내일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는 네. 말씀해 주셨고 이미 물건당 간 얘기 계속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 또 아니, 근데 다른 말씀. 뭐 정치공학적이든 뭐 어떤 형태든 간에요. 야권 단일화는 계속 살아있다고 야권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기대까지도 만약에 갖지 못하면 지지층이 일단 흔들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더해질 만한 부동층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야권 단일화는 뭐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앞서 뭐 이제 국민의힘 태도를 얘기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이번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정치 안 할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계속 정치할 거예요. 단일화 제안도 안철수 후보가 했죠. 단일화 결렬 선언도 안철수 후보가 했습니다. TV 토론에서 국민들한테 이미 결렬 선언했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본다고 해서 대화 테이블에 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그것도 선대위 뭐 위원장도 아니고 후보가 직접 나서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뭐 망신을 줘버린 거예요.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 합의까지 됐는데 갑자기 이유도 알 수 없게 그냥 단일화 깨버렸습니다. 이렇게 대국민 선언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또 가가지고 또 들어보겠다고 단일화를 해요. 정치인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철수 후보가 과연 미래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물론 이제 이거를 편향된 지적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김동연 후보하고 함께 한다고 하고 지금 통합의 정치를 얘기한다고 하면 선거 이후에 정치권에 큰 회오리가 몰아칠 거고요. 다시 한번 어떤 정당이나 질서가 다시 재편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안철수 후보가 그 여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차라리 완주해서 안철수의 가치가 뭔지 더 얘기하는 게 향후 정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치 공약을 내놓은 게 있어요. 뭐 대통령실을 축소한다든가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지엽적인 건 내놨는데 아직도 분권과 협치에 대한 아직 윤석열표 정치 개혁은 아직 꺼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공약에 담겨 있지 않고 마지막 나는 일주일 사이에 전 선언적 형식으로 있을 거라 보는데 오늘 TV 토론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사회 토론이라는 거는 굳이 분야가 정해지지 않는 게 사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분권과 협치, 그다음에 윤석열표 정치개혁의 안들을 꺼내놓을 때 그런 것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출구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게 담기냐에 따라서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은 닫히지 않았고 가능성은 살아있다. 이게 저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대선 12월 남겨두고 민주당에서 정치개혁안 내놓으니까 아니 무슨 12월 남겨놓고 정치개혁안 얘기하냐 정치쇼다 이렇게 얘기하는 후보가 아니 정치 미래를 정치 비전을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발표하면 그것도 쇼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윤석열표 정치 개혁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 그렇다면 그러니까요. 분권과 협치에 대한 안을 전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안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주 바뀌어 와가지고 문제인 거고 이쪽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담론을 제시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건데 그 보완점을 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이 아젠다를 이미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미래를 말하지 않고 회고적 투표 성향, 심판을 얘기해왔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공약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오로지 심판이에요. 지금도 유세장마다 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동권 세력 심판하자.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을 심판하자.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치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후보가 나와서 정치개혁안을 미리부터 얘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스스로 그런 문들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단일화도 닫고 정치개혁도 닫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닫고. 그러니까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능력, 뭐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걸 만한 것들을 다 스스로 닫아왔어요.
그냥 과거지향적인 어떤 선거운동 방식을 계속 펼쳐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아니 국민의힘은 뭐 정치개혁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얼마나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선거 캠페인은 짧게 말씀드리면 구도, 이슈, 인물로 진행되는데 자 그럼 구도가 50%가 훨씬 넘는 정권 심판론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불려나온 후보가 당연히 정권 심판론에 기반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다만 제가 보기에 이제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도가 소구하고 무당층이 말하는 것들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까지 잡혀지지 않았다 판단하면 거기에 꺼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마주해야 될 정치적 상황이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분권과 협치에 대한 메시지가 전 나와야 된다고 당연하다고 보고 또 나올 때 그것이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도를 얘기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구도에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더라면 더 훨씬 좋았을 텐데 구도만 얘기하다 그냥 선거 끝났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선거 이기기 어려운 거잖아요. 어차피 차기 대통령이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인지 국민들은 기대하고 그 대통령한테 투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투표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국민 민생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대한민국 정치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 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투표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부동층은 특히 그런 성향이 더 강하다고 하면 구도 플러스 후보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정책, 정치 비전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선 마지막 일주일이면은 어떠한 우리가 가능성도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에 미래에 대한 담론들 당연히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남은 중도층은 어떻게 소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사전투표 이틀을 앞두고 야권의 극적인 단일화가 성사가 될지 아니면 이 상태로 결렬 수순을 밟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양강 후보 이 수도권에서 격돌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명동에서 통합정부, 정치 교체를 외쳤고 윤석열 후보는 이 신촌에서 이 통합정부론을 비판하며 정권 교체를 외쳤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서울을 최대 격전지로 꼽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구조적으로 얘기하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심판론을 얘기하는데 가장 이제 거기에 불을 붙인 그게 이제 부동산 문제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또 사회 분야 TV 토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흔들고 사회 분야 TV 토론에서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겠다 이런 의도를 이렇게 갖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사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도권 민심을 놓치고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워요. 인구 구조상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도권이 어느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지 않아 왔거든요. 어찌 보면 그동안에 민주당에 더 많은 다른 어떤 지역에서 지역주의 때문에 균형치를 못 맞췄던 걸 수도권에서 맞춰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한테 불리한 판에서 시작한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도권에서 많은 득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구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구도상으로 수도권에서 최대한 많은 득표를 해야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사전 투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흔들어주는 민심을 흔들기 위한 목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 서울 수도권 특히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러니까 전국 단위 규모 선거에서 서울을 지고 이긴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서울에서 이긴 정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겼던 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표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예. 더더군다나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민심에 대해서는 서울이 가장 싸늘한 데다가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에선 경기 인천까지는 가끔 이기거나 이제 백중세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유독 좀 사실 많이 좀 지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남은 일주일간은 이제 수도권 유세에 서로 집중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사전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3.1절 유세를 서울에다 집중한 건 전 양강 후보 모두 다 뭐 합당한 선거 전략이라고 봤고 다만 이제 이 수도권 민심이 어떻게 이제 이제 스윙하느냐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사실 근데 너무 급하다고 어저께 이재명 후보 보니까 이제 서울에다가 107만 호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뭐 용적률 25% 하겠다 250%에서 500%로 올리겠다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정말 현실 가능한 공약들로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좀 합리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뭐 또 하나의 포퓰리즘 혹은 그 정말 급한 마음에 또 내놓는 또 그런 공약으로 생각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좀 반영될 거라고 보고요. 수도권이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건 분명하고 또 수도권에 사는 그런 이제 그 수도권에서의 어떤 그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정확한 판단력 이런 것들이 저는 마지막 핵심 승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어제 3.1절이었잖아요. 거대 양당에서 나란히 SNS에 글을 올린 것들이 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병훈 의원이 SNS에 시를 올렸는데 이게 유관순 열사 비하 논란이 돼서 사과를 하고 내렸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SNS에 이제 귤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응원한다면서 사진을 올렸다가 이것도 내렸어요. 이제 둘 다 지금 삭제를 하고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좀 메시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혹시 이제 그 뭐 경제학 용어기도 하지만 TPO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간, 장소, 오케이션, 상황에 맞는 것들이 나와야 이게 딱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실 이런 것들이 전혀 이런 상황들이 TPO가 고려되지 않은 그런 이제 행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득점보다는 정말 실점에 정말 유의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축구에서도 그렇지만 경기 후반전에 자살골 먹으면 거의 경기를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제는 정제된 메시지, 이제 뭔가 좀 자극적이거나 좀 센 걸 해가지고 유권자들이 마음을 사는 것보다는 실수하지 않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메시지 관리를 통해서 이제 남은 부동층들의 특히나 중도는 합리성에 반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저 귤이 뭐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을 뭐 반영했다 그래서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실수가 있을 때는 깔끔하게 빨리 그 정리하고 이제 그러니까 빼는 게 바람직하고 유관순 열사 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 의도가 어떻든 간에 사실 저 씨가 이미 과거에도 유족들이 항의해서 앞으로 그 당사자 시인도 앞으로 절대 자기가 안 쓰겠다라고 약속한 걸 굳이 끄집어내는 그 의도 그건 사실은 아무리 선의가 좋아도 그거는 방향성이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양당이 정말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도 앞으로 선거 전략을 더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누가 더 아주 정교하고 깔끔하게 하느냐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김평론가님 같은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막바지 가면 갈수록 실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총력전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의원들이 전체 동원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이제 선거 캠프에 있는 분한테 하니까요. 다 함께 뭔가를 하자고 으쌰으쌰하면 실수하는 의원들 나올까봐 차마 그렇게 말 못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 각각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국민들의 생각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게 곧 리스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각 캠프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선 막바지 이 양 진영의 결집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지 후보를 뒤바꿔서 지지 선언을 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이른바 친문단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하는가 하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지지해온 캠프 출신 인사들과 서포트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서로 뒤바뀐 건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막판 세불리기는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면 이제 마지막 그 집싸움들 하는 걸 개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 누룽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것까지 박박 긁어서 이제 득표가 가능한 것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상대편에 있는 지지를 끌어오면 한 표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두 표를 끌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의 전략, 그 지지선을 이끌어내는 거는 그런 효과가 두 배의 효과가 있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중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한 표 정도가 표로 치면 한 표가 되겠지만 상대 진영에 서 있었던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건 두 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선거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상당 부분 이런 점들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귀순 전략들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불리기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개가 바둑을 두는 수싸움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어쨌든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조금 더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김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나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상대의 지지층을 뺏어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지지층을 빼와서 왔을 때 저 후보가 가지고 있는 명분도 같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명분을 제가 취득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우리 선거 보면은 상대방이 그동안에 내세웠던 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점하는 그런 일들을 해오잖아요. 경제민주화가 뭐 2012년에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귀순 전략, 누룽지 전략 다양한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번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TV 토론입니다. 오늘
주제가 사회 분야거든요. 아무래도 내 후보 불꽃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토론의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차 평론가님.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분야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칸막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들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후반부에서는 아마 자신이 국민에게 드리는 대국민 메시지를 더 굉장히 주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마 뭐 네거티브도 공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가장 안보 이슈로 떠오른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안보에 대응하는 지도자의 자세 이런 것들이 아마 이슈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정치개혁안들에 대해서 양강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또 제3당 후보들이 또 같이 호응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은 이제 남은 유권자들에게 한 자리에 모여서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면은 내가 갖고 있는 미래 비전과 내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당선 후의 국정 비전 이런 것들을 짧게나마라도 국민에게 강력하게 임팩트 있게 어필하려는 그런 전략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정말 후반부에 가면은 정말 아주 불꽃 튀는 접전 그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를 삼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많이 공격할까요? 저는 뭐 어쨌든 단일화 국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본인의 또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토론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토론의 내용보다는요 태도를 주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는 후보가 굉장히 열세에 있다는 걸 자인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굉장히 주의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초조하거나 다급해 보이면 저 후보는 지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토론회를 압도하되 대신에 너무 상대편한테 공세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역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후보에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유념해서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공격 포인트로 삼을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후보가 능력이 좀 잘 드러날지 이런 것들을 힘 조절을 강약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이제 TV 토론회로 영향을 받을 만한 유권자층은 한 5%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선거 일주일 남았는데 최종적으로 나 마음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영 논리나 이런 데 빠지지 않은 그러니까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이라는 거죠. 그 부동층의 경우에는 이 후보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맡겨가지고 그 후보가 정말 절제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후보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머지 5%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소구할 것인가. 이게 이 토론회의 저는 핵심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다투거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한테 정말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후보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토론회를 거듭하면서 계속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를 하거나 뭐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 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질문하니까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질문해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실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태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낼 거라 생각하십니까? 네, 다른 후보한테 계속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저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안정감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할 거고요. 통합정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 파트너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날석에 공격하면 파트너가 안 되자고 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유념해서 토론회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변수가 될까요? 앞서서 많은 변수들을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사전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은 사전 투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투표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권역에서 어떤 투표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본 투표에서는 상대 후보 지지하는 반대쪽에 있는 역선택의 역결집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오미크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상수화돼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변수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만일 남은 일주일 동안에 네거티브에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센 공격이 나왔는데 그게 결정적인 증거라든가 아주 확실한 어떤 그 사실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이른바 스모킹건이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남은 일주일간의 선거에서는 네거티브 할 때는 굉장한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아주 그런 합당한 증거와 사실관계가 기반돼 있느냐. 그다음에 사전 투표에 어느 권역의 투표율이 높았느냐에 따라서 상대 진영이 갖고 있는 그 결집력이 있는 지역에서 본 투표율이 얼마만큼 또 상승 효과를 가질 것인가. 저는 이런 것들이 아주 유의미하게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김 평론가께서도 남은 변수들 짚어주신다면요.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 한 게 아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네. 이후로는 공표 자체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될 텐데요. 저는 지금까지 초박빙 상황으로 왔다고 보는데 여론조사를 그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추이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이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각 후보 진영에서 진짜 스모킹건을 들고 있다고 하면 진작 터뜨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스모킹건이라고 갖고 나와서 공개를 해도 유권자 마음을 흔들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더 막판에 정치적으로 거센 공방만 주고받는 이런 모습이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더 열세임을 자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 그렇게 큰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